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물 테러를 당했습니다.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 1m 앞에 떨어졌지만 기시다 총리가 대피한 뒤 터져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떠오른 그 기억, 기시감 때문일 겁니다. 아베 전 총리가 길거리에서 총을 맞고 숨진 게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 연설에 나선 기시다 일본 총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인파 속에 있던 한 남성이 시민과 경찰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곧이어 큰 폭발음과 함께 흰색 연기가 순식간에 퍼집니다. 기시다 총리가 있던 쪽은 텅 비었고 모여있던 수백 명의 시민들은 혼비백산의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갑니다. 제압당한 남성이 와카야마현의 한 항구에서 기시다 총리를 향해 은색 통을 던진 건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20-30cm 길이의 폭발물은 기시다 총리와 1m 거리에서 떨어졌고 10초가량 지나고 터졌습니다. 그 사이 기시다 총리는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현장을 떠났고 다치진 않았습니다. 시민들 중에도 부상자는 없었지만 폭발물을 던진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한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은색 통 모양의 물체 2개를 압수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폭발했고 또 다른 하나는 붙잡힌 남성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건 발생 1시간 뒤쯤 인근에서 거리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大きな爆発音が発生をいたしました。皆さん方にご心配をおかけした、ご迷惑をおかけした、このことについてはお詫びを申し上げながら 갑작스런 폭발물 테러 사건으로 일대에 혼란에 빠졌지만 기시다 총리는 내일 예정된 오이타현에서 거리 연설을 이어가며 선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 테러로 그동안 안전한 나라를 자부해왔던 일본은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테러 용의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테러에 나선 건지, 어떤 폭발물을 던진 건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용의자는 효고현에 거주하는 24세 남성 기무라 류지로 추정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으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폭발물을 던진 경위와 이유,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선거 유세장에서 총리를 겨냥한 폭발이 또다시 발생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지 약 9개월 만에 당시 악몽이 되살아난 겁니다. 安倍首相の時もそうですけど、本当にまたこんなことが起きちゃったかと思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まだ1年も経ってないので、生々しくそれを思っておりますので。 일본 정부는 유세 중인 총리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選挙は民主主義の根幹をなすものであり、そのような選挙の中で、今回のような暴力行為は断じて許されません。 다음 달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주요 인사 경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최소 70명, 특히 현역 의원은 무려 10명 이상이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고 간 현금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 만큼 뚜렷한 물증과 탄탄한 진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의 키맨이자 돈 봉투 전달자로 지목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구체적 행적을 재구성하면서 소환 대상자를 추리고 있습니다. 먼저 성혜란 기자입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10여 명. 이 중 일부 의원의 이름이나 지역은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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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검찰도 윤 의원이 언급한 이름 등을 기반으로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의원 리스트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자도 처벌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단은 돈 전달자 소환 조사가 우선이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수수 기록이 안 남는 현금 살포 특성상 섣불리 수수자 조사에 나섰다간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 세 갈래로 배포된 자금 흐름에 모두 등장하는 이정근 전 부총장 진술의 신빙성 확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부총장의 남편 박모 씨도 한 차례 부른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살포를 인정한 이 전 부총장 진술의 사실관계를 주변인 등에게 확인한 뒤 압수물 분석 결과와 종합해 소환 대상과 순서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결국 이번 수사의 종착역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자신이 알지도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선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이성만 의원의 전화통화에서 송영길 전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언급된 건 지난 2021년 3월.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돈 전달 경로를 논의하는 대화에서 이성만 의원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다 얘기했다고 말한 겁니다. 일단 저기 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요즘 거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이 전 부총장이 다른 방식을 제안했고 이 의원 입에선 송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가 금품 살포를 알거나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선 전당대회 직전 이틀 연속으로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게 윤 전달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 윤이 윤관석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관여한 바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해왔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지시나 관여 여부는 당시 캠프 인사와 보좌진 등 측근 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직접 나서 죄의식 없는 더 넣어 봉투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대 돈봉투 의혹에 대해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돈봉투 게이트로 규정하며 냉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하려는 돈풀리즘 DNA가 전당대회마저 전의 전쟁으로 타락시킨 것입니다.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의 먹이사슬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일말의 죄의식조차 없는 더 넣어 봉투당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과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의혹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여권이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고리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채널A에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정조사 등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파장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다음 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그 당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적당한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이 있을 겁니다. 당 차원의 진실 규명. 하지만 국민의힘은 시효로 인한 일시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조사로 이어져 명명백백하게 모든 잘못들이 드러나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에서 국회 취재하고 있는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 정치권에서 선거 비용은 꼼꼼히 정산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 후보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 이게 지금 확인이 됩니까? 네, 저희가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회계 내역서를 입수했는데요. 문건에 따르면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는 1억 9천만 원 정도를 썼고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각각 1억 8천만 원, 그리고 1억 7천만 원 정도를 쓴 것으로 나옵니다. 모두 후원금 최대 한도액인 3억 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인데요.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전 전당대회 때보다는 적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각 후보들은 주로 사무실 임대료나 홍보물 제작비, 또 여론조사 비용 등을 이 후원금에서 충당을 했는데요. 특히 송영길 후보의 경우 지역 일정에 들어가는 숙박비나 개인 식비들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했습니다. 사비로 처리한 부분도 있군요. 지금 논란이 되는 돈, 이 돈은요, 이 공식 지출에는 안 잡히는 그런 돈인 겁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회계 보고에 따르면요.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 본부장들 또 지역 상황실장한테 전달됐던 돈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회계 보고에 잡히지 않는 돈은 전당대회 직전에 현역 의원과 캠프 관계자 등 최소 70명한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저녁 먹을 때쯤 전화 올 거예요. 그러면 10개 주세요. 이따가. 누구한테? 윤한테? 예. 네. 어디세요 지금? 제가 잠깐 뵈야 돼서. 나는 지금 여기 앞에 에서 의원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 중인데. 앞에서 앞에서 잠깐 봬요. 예. 그러니까 돈에도 공식, 비공식이 있다는 건데 이 비공식 지출은 주로 어디에 쓰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네, 당내 인사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요. 주로 지역 대의원과 당원들과의 밥값에 이런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가기 전에 참모들이 당원들을 만나서 먼저 바닥을 다져놓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후보 사비로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지역본부장 또 선거운동 실무자인 지역 상황실장한테 넘겨진 돈 또한 그런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나한테 만들어서 줘. 네, 반면 4월 28일 투표 직전에 의원들한테 건네졌던 돈은 성격이 좀 다르다는 설명인데요. 당시 송영길 캠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그 시기에 돈을 줬다면 막판 표 단속을 위해 대의원들을 좀 신경 써주라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근데 만약에 비공식 지출 행위로 판단이 된다. 이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당대표 경선 시 매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보다는 지시를 한 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때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금품을 지시한 자들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당제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전기차가 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운전자는 달아났다가 9시간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승용차를 뒤덮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전기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새벽 1시 16분쯤. 사고 충격에 차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 끝에 불은 차량 앞부분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 부서진 차량 부품들이 남아 있는데요. 새까맣게 탄 잔해들이 당시 화재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 불이 난 차를 놔두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렌터카라는 걸 확인하고 렌터카 업체를 통해 운전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9시간이 지난 뒤 나타난 운전자는 40대 남성. 사고 현장에서 40km 이상 떨어진 안산 지역 경찰서에 가서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차에 불이 붙는 게 무서워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정작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수치가 0이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치에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수치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사고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공사비 문제로 입구가 봉쇄된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예정일이 한 달 넘도록 내 집을 내 집이라 부르진 못했습니다. 오늘 겨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는데 문제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최근 공사를 마친 재건축 아파트. 건물에 통제선이 설치됐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지난달 1일 입주가 예정됐지만 시공사가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며 106억 원을 추가로 조합에 요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조합이 30억 원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맞서자 40일 넘게 입주가 막힌 겁니다. 갈 곳을 잃은 주민들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단기 월세로 해서 거기 들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결국 조합은 오늘 총회에서 시공사 요구에 맞춰 협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6억 원 인상안이 수용되면 조합원 120여 명은 세대당 8,500만 원 분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협상의 폭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희망적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값 상승 등 여파로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아파트는 시공사가 1,560억 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고 마포구 한 아파트 역시 공사비 인상 문제로 반년 넘게 착공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합의했습니다. 4,4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부산 재개발 사업지도 시공사가 공사비를 4천억 원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해 조합은 내일 총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쟁들을 속출하자 서울시는 입주 1년 전 시공사와 조합이 공사비 증액 내역을 점검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대책을 최근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능 수준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 장애인보다 지능 지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7살 박모 씨는 신발끈이 없는 운동화만 신습니다. 신발끈을 잘 못 묶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지능지수, IQ는 72점, 지적장애 기준인 70점보다 불과 2점 높습니다. 지적장애인보다는 지능지수가 높지만 비장애인보단 낮은 경계선 지능인입니다. 뭐 하나 외우는 것도 벅차고 손놀림도 두뇌, 단순 작업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장애인 지원 대상에선 소외돼 있습니다. 법률적인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을 장애인으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섬세한 거, 예를 들어서 뭘 꽂아야 한다거나 물류센터나 노가다 같은 거나 근데 잠깐 하는 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0에서 15%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고 분류한 초중고학생은 지난해 440명,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당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뭔가 애들이 저를 뭔가 피한다는 느낌이랄까, 뭔가 자기들끼리 어울리니까 좀 서운해요. 저는 많이 부족했죠, 다른 아이들보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서울에만 2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2곳 정원이 100명에 그쳐 들어가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지능 지수에 기초해서 장애 판정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종합적인 사회적 능력과 또 인지적 능력을 다 포괄하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남들보다 조금은 느리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에서 도리어 배려에 소외돼 있는 건 아닌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누가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이 지목한 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네, 어제 백현동 개발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김 전 대표는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으로 이 대표 측근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죠.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국민의힘 김 전 대표의 구속으로 이 말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했는데 돈은 이 대표 측근이 챙긴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윤 기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거짓말쟁이로 지목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네, 바로 검찰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이 검찰이 제기한 CCTV 모형설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이 대표 측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했죠. 검찰은 시장실에 있던 CCTV가 아예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CCTV가 모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네, 최근 나온 언론 보도입니다. 집무실 CCTV를 직접 설치한 이 성남시청 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요, 이 CCTV는 정상 작동했지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실제 작동하고 있는 시장 집무실 CCTV 영상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잠깐이나마 CCTV가 작동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서실 내에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실제 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재판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가짜 청년 노동자. 청년 노동자가 왜 가짜라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청년 간담회에 청년 노동자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가짜다. 이렇게 이제 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3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마련한 청년 근로자 간담회에서 청년 노동자 대표로 3명의 청년이 참석했는데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주제로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대학 마치면 어떻게 할까? 엄청나게 힘든 취업의 과정들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이 뭔지.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납품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월급이 나오니까 69시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청년의 입에서
69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한 중소기업의 김모 팀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간담회 이후에 김 팀장이 이 회사의 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장 아들이 청년 노동자 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가짜 청년 노동자 파리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물론 뭐 대표의 아들이라고 청년 노동자가 아닌 건 아니지만 뭐 또 취업 고민을 하는 그 평범한 일반 청년 목소리 듣겠다고 한 것과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커지자 행사를 주도한 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사람도 청년층 전체를 다 대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행사 취지에 맞는 이 세심함 아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야랑이었습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에 이어서 철쭉 없는 철쭉 축제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쌀쌀한 4월 초순 날씨에 서울의 철쭉 꽃망울이 터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철쭉제가 열린 서울 불암산 모습입니다. 나무 사이로 자줏빛 철쭉꽃이 한가득 피었습니다. 오늘 시작된 철쭉제 풍경은 많이 다릅니다. 꽃망울이 터지지 않아 꽃밭이 휑합니다. 철쭉꽃을 즐기러 온 시민들은 어리둥절합니다. 굉장히 화려하면서 정말 진짜 판타스틱한 풍경을 보여주고 했거든요. 한 40%뿐이 안 피었어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철쭉제인데 철쭉이 피질 않았어요. 여기가 확실히 이쁘긴 한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덜 피었고. 지난해 불암산 철쭉제 시작일은 4월 12일. 올해는 이보다 사흘 늦은 오늘 시작되는데도 개화가 더딘 겁니다. 구청은 지난 3월이 최근 50년 중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하자 철쭉꽃도 4월 중순이면 필 걸로 예측했지만 4월 초 늦추위에 봄비까지 겹치면서 빗나가 버렸습니다. 몽우리 맺히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제 올해는 그럼 꽃이 언제쯤 개화할 것인가 이제 계속 상태를 확인하고 타 자치구나 계속 가면서 지금 꽃이 얼마나 그쪽은 얼마나 개화를 했나.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동성 증가로 개화 예측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온이 일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며칠 따뜻했다 갑자기 또 추워지고 그러잖아요. 예측이란 의미가 없어지죠. 서울에서 철쭉꽃은 다음 주 중반 넘어서야 만개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밤 늦게까지 영업하던 대형 마트들이 밤 10시로 폐점 시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할인 행사를 하는 카페나 편의점도 있습니다. 빨라진 퇴근길에 장을 보고 귀가하는 시민들을 공략하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저녁 7시 대형마트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프린터에선 스티커가 쉴 새 없이 뽑혀 나옵니다. 미처 안 팔린 음식을 많게는 30%까지 깎아주는 마감할인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이달부터 전국 주요 매장의 폐점 시간을 밤 10시로 일제히 앞당겼습니다. 먹거리 마감할인 시간도 그만큼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참 불편했는데 일터 갔다가 데리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퇴근 후 마트를 들르면 마감할인 상품부터 찾기도 합니다. 퇴근하고 제가 저녁에 주로 오죠, 저는. 그쪽으로 먼저 가요. 눈길이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까 맨날 그게 걱정거리예요, 지금. 실제로 한 대형마트에선 최근 3년 동안 밤 10시 이후 방문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줄고 저녁 8시 이전 매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퇴근 시간을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한 커피 전문점은 저녁 7시 이후에 샌드위치 등 먹거리를 최대 50% 깎아줍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과자, 컵라면 등을 30% 할인하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거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소비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녁에 활동 시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한산해진 심야 시간 대신 저녁 시간에 주력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비가 내리고 공기가 깨끗해지나 싶더니 다시 황사입니다. 계속해서 황사가 유입되면 길게는 모레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경우 전국에서 종일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랜 바깥 활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물을 자주 마셔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도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양이 적어서 먼지 해소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5mm 미만으로 이슬비 수준이 되겠고요. 경북과 강원 남부 내륙에는 최고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기온은 없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오락가락하겠고요. 기온은 수요일부터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초청한 청년 근로자가 보통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 아들이었다는 뉴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69시간 근로제 구상으로 상심했던 청년들 생각을 듣겠다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꼬인 실타래를 풀려다가 더 엉켜버렸습니다. 청년 많이도 아니고 단 3명을 섭외했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중기벤처부는 물론 이번 일을 총괄한 국민의힘에서도 걸러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요즘 지도부에 잇따른 말실수가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장면을 보고 있자면 다른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나사 풀린 집권당. 뉴스A 마칩니다. 고맙습니다.